어느 날 전 세계 주요 군사기지의 전파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어떤 무력 시위도 경고도 없이 단 0.5초 만에 모든 시스템이 꺼져버린 거죠. 처음엔 사이버 테러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일까? 러시아? 아니면 북쪽?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킨 방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그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핵도 없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군사명령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확인하러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총 대신 기억을 무기로 삼은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게 만드는 나라. 말 대신 침묵으로 상대를 멈추는 나라. 핵보다 먼저 움직이는 억제력. 그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방위기술청에서 전자전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엘리자베스 하워드입니다. 나토 본부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죠. 전산실 경보가 터졌고 전 해역의 정찰 위성과 해저 센서들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해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오작동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꺼졌다는 점이었어요. 주파수 로그를 역추적하면서 저는 미세한 변조를 포착했어요. 너무 미세해서 보통의 탐지 알고리즘은 오류로 간주하고 삭제해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패턴을 예전에도 몇 번 본 적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교란이었어요. 발신지는? 제 상관이 물었습니다. 동부가 해역입니다. 정확히는 한국동해 근처.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엔 의문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설마. 그들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리 없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된 장비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무력화. 그것도 전투 시작 전 단계에서 모든 명령 체계를 스스로 꺼지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조용했고 일본은 해역 감시망을 재부팅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그날 이후로 한국 해역기원 교란 사건이 별도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분석 책임자는 바로 저 엘리자베스였어요. 보고서를 정리하며 저는 뭔가에 씌인 듯 자꾸 같은 문장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침묵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조작은 무력 시위도 발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보통 전자전이라 하면 방어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공격도 방어도 아닌 전장을 무력화하는 기술이었죠. 며칠 뒤 나토 상임 이사회에 보고 자리에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자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까? 누가요? 한국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제 입은 한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들의 의문. 한국은 핵도 없고 전략적 공격 능력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죠. 제가 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왜 그들이 그걸 사용했는지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무를 자청했고 제 권한으로 한국행을 요청했어요. 겉으로는 한미해양훈련 참관이 목적이라지만 제안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0.5초 만에 모든 전자명령 체계를 무력화시킨 그 기술, 그게 정말 한국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 내내 저는 이상하게도 긴장감보다는 조용한 떨림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나 기술 분석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자꾸 들었거든요. 누군가가 총을 들기 전에 그 총알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게 가능한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용한 나라에서 출발했다면요. 그건 이미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전략이었고 어쩌면 기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군사기지, 회의장, 분석소를 오가며 익숙해진 소란스러움 대신 여긴 무언가 단단하고 차분했어요. 누가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공기 같았죠. 도착 게이트 앞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이는 윤태성 중령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복 위에 단정히 정리된 군줄, 날 선 느낌은 아니었지만 중심이 단단히 잡힌 인상이었죠. 엘리자베스 하워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부 구역에서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드리겠습니다. 그 말투가 특이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방어적이지 않았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긴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기술적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태성 중령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늘 그랬으니까요. 숫자보다 현장을 보고 판단하시니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동해안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도심을 벗어날수록 풍경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고층 건물 대신 잔잔한 산능선, 전광판 대신 논밭과 어촌 마을이 차창을 스쳐갔죠. 이곳에서 그런 기술이 나왔다고요? 정말 이 조용한 해안 도시들에서 나토 전체를 뒤흔든 전자전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걸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훈련의 중심은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윤태성 중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략 재래식 잠수함이죠. 내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외국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초대하신 거죠?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회색 군용 고속보트를 타고 동해 훈련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도는 다소 거셌지만 갑판에 선 윤태성 중령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멀리 수평선에 철회색 외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고 강압적이지 않은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간결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과는 달랐습니다. 수십 개의 계기판, 복잡한 케이블 대신 절제된 구조. 그 속엔 기술보다는 전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름조차 낯선 단말기가 놓여 있었어요. K-사일런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윤태성 중령이 말하며 단말기를 가리켰죠. 정확히는 K-사일런트 해역 통합 감시 체계. 동해와 남해 일부 해역의 고정형 센서망을 구축했고 이 함정과 실시간 연동됩니다. 모니터엔 미세한 음파 흔들림과 전파 흐름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마다 교란 영역 진입, 진동 신호 희석 같은 문구가 떴죠. 이 체계는 외부 전파가 일정 강도를 넘으면 이 잠수함의 좌표를 데이터상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일부 통신은 양자 암호 기반으로 보호됩니다. 외부 해킹이 시도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스스로를 차단하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 이건 숨김이 아니라 사라짐이었어요. 이걸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실전 적용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핵이 없기에 상대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끝내야만 합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핵이 없으니 더 빠르게, 더 조용하게. 그 철학이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이 억제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묘하게 따뜻했죠. 긴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K-사일런트 단말기 앞에 앉아있는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무기를 감추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전장의 개념에서 삭제해버리는 철학이었어요. 윤태성 중령은 천천히 화면을 조작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해역에 단순히 센서를 설치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가 하나의 청각 시스템입니다. 음파, 수온, 전자기 흔들림, 심지어 수중 미세 전류까지 종합적으로 감지해서 작동하죠. 누군가가 이 구역을 감시하려 하거나 명령을 보내려 한다면 체계는 자동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건 단순한 스텔스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 체계는 상대의 인식 자체를 교란시켜 관측자에게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력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윤태성 중령은 제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공격을 방지하려면 공격을 결정할 기회 자체를 없애야 하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이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무기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기술력이 부족해서였을까?
도산 안창호함 내부의 장비들은 그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가지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의 구조였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억제력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성 중령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발사 전까지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정치적 승인, 군사적 명령, 기술적 절차. 하지만 저희는 그 처음 단계조차 열리지 않게 만드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제 경험상 이 정도의 실시간 교란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술이 공격이 아닌 회피를 목표로 설계됐다는 점이었죠. 잠시 후 우리는 통제실을 벗어나 함의 구조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하부에 있는 전파 처리 모듈, 수신 주파수 조정기, 그리고 백업 수동 회피 시스템까지 하나같이 공격적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정확히 무효화만을 위해 존재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묻자 윤중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초기 구상은 15년 전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후 독자적인 체계로 전환했죠. 그땐 무모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셈이죠. 15년. 단지 탐지 장비를 만드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리 없었습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선택 문제였죠. 저는 그 순간 제 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기술보다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윤태성 중령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죠?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 나라의 선택이었고 전략이었으며 아주 오래된 기억에 뿌리내린 철학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성 중령도 마찬가지였죠. 창밖 풍경은 변했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도산 안창호함 내부에 떠있던 미세한 진동, 단말기에 흐르던 조용한 파형이 남아있었습니다. 의도된 침묵. 그 기술의 구조는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류를 제거하고 수치를 남기는 일. 그게 제 직업이었고 제 언어였죠. 그런데 이번엔 데이터가 설명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수치는 있었지만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홀로 기록을 정리하다가 저는 처음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복잡한 구조도를 그리다가 노트 가장자리 빈 공간에 의미 없는 낙서를 반복했어요. 기억, 침묵, 회피. 단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제 손끝에 걸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윤중령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훈련장 외 구역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로는 설명되지 않는 억제력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따라 굽은 도로를 지나 작은 언덕 위에 이르자 나무 사이로 단정한 건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기억의 전시관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식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묘한 정적에 압도당했습니다. 안에는 한국 전쟁 시기의 사진과 손편지, 기록 문서들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건 선택하지 않은 무기들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어떤 건 핵무기 공동개발 제안서, 어떤 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검토안. 하지만 모든 문서에 하나같이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류 또는 불가. 이 문서들 진짜입니까? 제가 묻자 윤태성 중령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실제 요청과 결정문입니다. 전부 국방부 공식 기록이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무기를 가진 나라들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가진 자들이 갖지 않은 자를 설명하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가진 것을 스스로 내려놓은 거였어요. 전시관 안쪽에 놓인 유리 진열장 앞에서 윤태성 중령이 멈춰섰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군용 수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 당시의 기록입니다. 물을 나르던 병사가 떠났고 남은 자는 이 수통을 들고 마을을 지켰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총을 드는 것보다 먼저 왜 총을 들어야 했는지를 기억하는 나라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기억. 이들은 오랫동안 그걸 지켜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의 기술은 그 기억이 만든 산물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이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한 기술. 그날 전시관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도표는 잠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 대신 제 안의 질문을 품기로 했습니다. 왜 이들은 침묵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그 침묵이 이토록 강하게 느껴지는 걸까? 윤태성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저희가 핵을 만들지 않은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쟁이 어떤 건지, 나라가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나라의 억제력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의 무게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봤던 그 문장, 우리는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략을 수치로 분석해온 제게 그 한 줄은 데이터보다 깊고 무거웠어요. 윤태성 중령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량 안에 잔잔히 흐르던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창밖 풍경과 어울려 조용히 배경을 채웠죠.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분석 대상이던 이 나라가 점점 제 안에서 어떤 질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군용 차량을 타고 서울 외곽방어기술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자전 억제기술 시연이 예정돼 있었고 저는 특별 참관 허가를 받은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일반 행정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이어진 철문 아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죠. 연구소 내부는 정적에 가까운 조용함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선 기술자 몇 명은 제게 간단히 고개를 숙였고 곧이어 담당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장치는 상대국의 작전 명령이 전파로 전달되기 직전, 즉 전파 활성 신호가 발생하기 0.5초 전에 미세한 변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상대 측의 신호 체계를 오류 상태로 진입시키죠.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0.5초. 누군가가 공격을 결정했다고 느끼기조차 전에 모든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기술. 실제로 가능할까?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시뮬레이션이 띄워졌고 가상의 적국이 전략 명령을 준비하는 상황이 전개됐죠. 지휘체계에서 명령어가 생성되자마자 단말기가 짧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크린 속 전체 시스템이 다운 상태로 전환됐어요. 정말 0.5초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설명도 감정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모두 무력화됐어요. 그건 전쟁이 아니었고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투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방식. 시작을 제거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구현될 줄은 몰랐죠. 이건 공격도 아니네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태성 중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누군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모든 가능성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결심. 시연이 끝난 뒤 윤태성 중령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핵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 앞에서 저는 단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분했어요. 그 하늘 아래서 이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대신 전쟁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도록 만들기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노력, 그게 진짜 억제력이다. 서울 외곽의 산 중턱, 그곳에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국방기술 시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울타리와 이중 보안 시스템, 출입 시에는 휴대폰뿐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했죠. 그날 저는 그 공간에 초대된 단 6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 안, 반지하로 이어진 복도를 지나자 완전히 밀폐된 검은색 실험실이 나왔습니다. 실험실 한쪽에는 지휘용 단말기가, 반대편에는 시뮬레이션 공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중앙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 모든 시연이 그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실험은 실전 적용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상의 적국이 작전 명령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K-억제 장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윤태성 중령은 따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자세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먼저 적국의 작전 명령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전광판에는 발사 명령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떴고 이어서 전파 활성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0.5초, 정말 그 짧은 순간 안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전파 송신이 끊기고 지휘 체계는 오류 상태로 전환. 적국 내부 시스템은 마치 스스로 셧다운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화면에는 교란 성공, 작전 무력화라는 문구만 남아 있었죠. 저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전쟁.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전투였습니다. 가장 조용한 승리. 이 장치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작전 명령이 감지되기 직전 신호 내의 변조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적 시스템이 스스로 오류에 빠지도록 유도하죠.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적국의 내부 지휘 체계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침묵. 시연이 끝난 뒤에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어요. 이 기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결정을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그건 한 나라가 가진 철학에서 나온 선택이었죠. 윤태성 중령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끝내는 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핵은 없지만 전쟁을 막는 법은 있다. 그리고 그 법은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엔 무언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저는 억제력은 위협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억제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상대를 멈추게 만드는 결심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빛이 켜진 고요한 도시는 낮보다도 더 단단해 보였어요. 뭔가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전시관 안에서, 그리고 그 0.5초의 시연에서 느껴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들은 왜 굳이 나에게 이걸 보여준 걸까? 사실 한국은 이 기술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개발하고 아무도 모르게 배치한 채 그냥 조용히 억제력만 유지했어도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나토 소속 외국인 전략 분석관을. 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윤태성 중령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건넨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했죠. 한 군데만 더 가시죠. 마지막입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산을 타고 이어지는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자 작은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오래된 훈련장이 나왔습니다. 훈련장은 이미 오래된 듯 보였지만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현장에는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전쟁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윤중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죠.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 옆에 위치한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 영상, 회고록, 생존자 인터뷰, 그리고 과거 작전 중 희생된 병사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들. 그곳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알려주는 기억의 교실이었어요. 윤중령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 잠시 보시죠. 흑백 화면 속에서 젊은 장교 한 명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우리가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감시를 통해 정보를 얻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청을 통해 기억을 지키는 나라였죠. 윤중령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저희는 늘 감시당해 왔습니다. 강대국의 위성, 전세계 군사동맹의 분석체계, 경제정보와 기술 지표들. 늘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만 해왔던 제가 이들 앞에서 말할 자격이 있나 싶었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윤중령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감시받을 대상이 아니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이죠.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침묵을 선택하면서도 그 기술을 숨기지 않았는지. 그건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공유하자는 하나의 초대였어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억제력을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그 깊이에 깃든 조용한 철학을 함께 나누자는 말없는 제안.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멈추는 법을 배운 나라가 아니다. 전쟁을 잊지 않는 법을 지켜온 나라다. 귀국 전날, 저는 윤태성 중령과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한적한 골목길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국물 한 숟가락을 조심히 떠먹는 그 몇 초가 오히려 가장 깊은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윤중령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정해진 문서 양식, 전략기술 보고서, 시뮬레이션 기록, 그 모든 항목에 맞춰 보고서를 쓸 수는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든 이유는 그냥 데이터로는 못 담겠어요. 윤중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회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앞장은 K-사일런트넷의 구조, 도산 안창호함 내부 설계와 양자 암호 체계.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달라졌어요. 숫자 대신 문장, 도표 대신 기억, 기술보다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글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억제력은 선택이었다. 가질 수 있었지만 가지지 않기로 한 선택.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 위한 다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출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았을 때 저는 그 다짐이 어떤 기술보다 강력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들은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억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버지니아 본부에 복귀한 뒤 제출 마감 이틀 전까지도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손을 댔지만 단어들이 의미를 잃었어요. 결국 마감 전날 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핵국가의 전략 억제력 기억이 만든 방어력. 그 주제로 열린 전략 세미나에서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천천히 발표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구조도와 수치. 하지만 마지막 장엔 오직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로 세계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핵을 갖지 않음으로써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동료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이 정말 그 정도의 억제력을 갖고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방어체계가 아니야. 그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결심의 총체였어. 며칠 뒤 책상 정리를 하며 저는 그 회색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전자신호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억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을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흘려보내는 일을 택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먼저 잊지 않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 기억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는 어떤 전쟁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보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제가 만난 가장 조용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단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었습니다.